자, 티모 베르너가 왜 스페셜이라고 얘기했지? 자, 티모 베르너 오피셜이 떴습니다. 뭐 사실상 이미 거피셜이었기 때문에 뉴스 마지막 도장 찍는 게 아니죠? 여튼 이제 그 오피셜 그 기사 그리고 홈페이지에 어떤 사진 이런 것만 뜨면 됐었는데 지난주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쯤이었죠? 예, 그때 오피셜이 떴습니다. 가격은 한화로 4,750만 파운드, 그러니까 한화로 따지면 712억 정도라고 하고요. 계약 기간은 5년입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기사들을 종합을 해보면 주급이 17만 5천 파운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아마 옵션이 포함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요 금액을 기본으로 52주간의 연봉을 측정을 해보면 132억, 지금 라이프치히에서 받고 있는 주급의 2배 정도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리그가 미뤄져서 재개가 됐잖아요. 근데 분데스리가는 이제 곧 끝이 나고, 그리고 바이에른 우승도 결정이 됐고, PL은 좀 남았죠. 근데 이제 8월에 챔피언스 리그가 좀 딜레이 돼서 쭉 진행이 된다고 저희도 말씀드렸고 다들 아실 텐데, 챔피언스 리그가 8월로 미뤄지면서 거기에 출전을 하게 되면 사실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선수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베르너는 8월에 재개되는 챔피언스 리그, 지금 라이프치히는 토트넘을 꺾고 8강에 진출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나가는 게 아니라 분데스리가가 끝나자마자 휴가를 갔다 오고 빠르게 첼시에 적응하는 기간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사실 뭐 이거는 라이프치히 팬들 입장에서는 좀 서운할 수 있겠지만 뭐 떠나는 게 확정된 마당에 첼시 팬들은 베르너의 어떤 이런 마인드가 굉장히 예뻐 보이겠죠. 또 새롭게 팀을 이적하는데 거기에 적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어쨌든 베르너는 분데스리가가 끝나자마자 휴가를 다녀왔다가 첼시에 합류하기로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사이에 뭐 베르너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일단 리버풀에 관련된 이야기는 다 그거죠. 뭐 리버풀이 베르너에 대해서 갑자기 평가를 바꿨다 이런 거라기보다 생각보다 리버풀이 이 코로나 사태로 받은 재정적인 타격이 제법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안필드 증축도 지금 재정적인 타격을 제법 많이 받았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뭐 이거는 누차 자주 이야기를 드렸었지만 기존 자원들에 대한 재계약 때문에도 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여튼 그것보다 첼시가 어떻게 베르너를 데려올 수 있게 됐느냐에 대한 거는 이제 리버풀보다 훨씬 더 내고 없이 이적료를 지불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것도 중요하겠지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이거는 환희 형도 K리그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최근 이적시장 흐름의 대세는 돈을 기본으로 맞춰준다는 전제 아래, 그럼 결국에는 선수로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정성이 대세다. 요 표현으로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정량적인 게 아니라 정성적인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물론 이 정성과 그 정성은 다른 겁니다만, 이게 참 되게 애매모호한 좀 그 기준이잖아요. 나한테 정성을 보여라? 그 정성이 사람마다 다 다를 테니까. 근데 그건 것 같아요. 얼마나 네 선수를 우리가 원하느냐를 보여주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다. 최근에 도르트문트가 홀란드를 영입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미 영상을 올린 바가 있지만, 그때 이제 도르트문트 수뇌부가 어떤 식으로 홀란드를 본인들의 클럽에 끌어오기 위해서 많은 걸 보여줬는지, 막 응원석 영상도 보여주고 여러 가지 비전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그거에 홀란드가 흠뻑 빠졌다고 하죠. 그 다음에 홀란드의 아버지도 그렇고, K리그 이적도 최근에 이제 EPL을 또 경험하고 온 이청용 선수에 대한 이야기도 그랬었고, 여러 이적들이 이제는 진짜 선수들을 얼마나 예전에는 클럽이 가빌 때가 있었지만 요즘 스타 선수들은 많은 클럽들이 원하고 모두 다 돈을 맞춰줄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 선수가 어떤 클럽 한 클럽만을 오매불망 원하는 게 아니라면 진짜 이 선수를 설득하는 건 클럽의 몫이잖아요. 이번에도 첼시가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준 것 같아요. 리그 중단 전에 지흐가 오피셜이 떴습니다. 하킴 지흐 때 램파드가 매일 문자했대. 카톡으로 까톡. 아침마다 톡톡톡 1111 막 이거 안 읽으면 일 막 한 200개 쌓이고 막 이런 느낌으로 줬다 그러고, 베르너한테도 몇 주 동안 매일 전화했대. 야, 나 너 좋아. 막 언제 내 마음을 받아줄래? 이게 근데 그거 있어요. 이런 건 주원 형이랑 얘기해야 좋은데. 그거 있잖아. 그러니까 상대가 약간 뭔가 틈이 보일 때 그거를 계속 몰아치면 되는데, 틈도 안 보이고 완전 개철벽인데 그 몰아치려고 그러면 이제 역효과 나거든요. 근데 어쨌든 베르너도 이적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고, 그리고 뭐 첼시가 동네 클럽입니까? 그리고 그것도 있다고 하죠. 이거는 여러 기사들을 접한 분들, 특히나 저는 이제 아스날 팬이었으니까 기사들에 보면 그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 팀의 연고지가 어떤 도시인지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 근데 런던은 뭐 어쨌든 날씨가 뭐 기후가 후지다고 그러지만 세계적인 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런던 연고라는 클럽이 항상 선수들을 이적시킬 때 그 부분이 굉장히 어드밴티지로 작용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막 그런 식으로 어쨌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니까 베르너도 거기에 마음이 동했다고 하고 뭐 코로나로 락다운 되기 전에는 램파드 그리고 디렉터인 이제 페트리 체흐가 같이 독일을 방문해서 본인들의 플랜들을 설명을 했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체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체흐가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9개 국어를 한다고 그러죠. 9개 국어. 약간 그 이지적인 스타일이야. 하여튼 9개 국어를 하는데 그 베르너의 아버지나 영어를 잘 못했대요. 근데 체흐가 독일어가 유창한 거야. 그러니까 협상과 통역을 유창하게 하는데 솔직히 베르너랑 베르너 아버지 입장에서도 뭐 앞에 있는 인간이 요즘에 하키 치고 뭐 안경 쓰고 뭐 드럼도 치고 그런 데지만 존나 잘했던 골키퍼 아니에요. EPL 출범 이후에 최고의 골키퍼를 손에 꼽으라면 페트리 체흐는 무조건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간다. 근데 그런 골키퍼가 이 출신이 와서 단장으로 딱 직함에 앉아서 자기가 이제 이적하고 싶은 클럽들 중에 하나인 클럽의 감독과 왔는데 독일어로 막 좀 열심히 설명해주고 내가 우리 너를 어떻게 쓸 것이며 이런 이야기를 하면 당연히 이거 감탄하고 감동받거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데이비드 온스테인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램파드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야, 우리 클럽이 나를 얼마나 신뢰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줄게.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이제 K리그 때문에 현장 중계를 다니면서 그 생각이 많이 들었고 많이 들었는데 감독과 선수 간의 궁합이 정말 중요하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그냥 보는 전술적인 궁합이 뿐만이 아니라 캐릭터적인 궁합도 있는 거죠. 이를테면 그 예전에 무리뉴식 리더십이 통했던 선수들이 있죠. 무리뉴는 되게 강하게 선수를 쪼는 스타일인데 그런 어떤 승부욕을 자극했을 때 자극을 받고 더 열심히 하는 선수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무리뉴의 그런 어떤 약간 이를테면 제왕적인 카리스마? 이런 게 막 들어갔을 때 선수들 입장에서 아, 왜 저래? 나 좀 가만히 두지? 이런 스타일이라면 사실 그거는 인간적인 케미가 안 맞는 건데 그런 케미 중에 하나가 그런 거 있는 감독과의 궁합이 중요하다는 건 결국 그 감독이 얼마나 이 클럽에서 입지를 차지하고 있고 이 감독이 있는 동안에는 그래도 내가 내 축구를 할 수 있겠구나라고 확신을 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램파드가 이제 그 부분을 파고든 거죠. 클럽이 나를 많이 지지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로만이 어떤 램파드가 하고 싶어 하는 거를 많이 해주고 싶어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구단주라도 램파드 정도 되는 사람이 이 정도 성적 보여주고 있는데 램파드가 로만한테 해준 게 얼마나 커요. 그런 걸 보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을지 내가 몇 년 동안은 이 팀에서 나만의 축구를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는 걸 베르너한테 얘기를 해주니까 베르너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러면 내가 지금 이적을 하더라도 이 감독이 몇 년 동안에는 클럽의 지지를 받고 있고 그러면 나도 내가 원하는 축구를 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죠. 데이비드 온스테인의 이야기니까 이건 믿을 만한 이야기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결국에 이게 사실 그 언론 기사라는 것도 되게 결과론적인 거라 첼시 오피셜이 뜨고 나니까 이런 어떤 긍정적인 기사가 쏟아지는 것도 있겠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첼시가 얼마나 베르너를 원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 상황들이 맞아 들어갔는지를 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다가 그 라이프치히 CEO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건설적인 대화였고 첼시와 대화가 좋았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첼시 팬들이 또 좋아하는 마리나 그라노프스카야. 진짜 총 들고 협상을 하는 듯한 느낌의.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라노프스카야 덕에 여러 딜을 하는 동안에 클럽들이랑 그러니까 그런 경우 있잖아요. 딜하다가 클럽 사이가 나빠져가지고 나중에 이 선수를 꼭 사고 싶은데 그 딜이 잘 안 되는 케이스들도 있는데 지금 그라노프스카야는 그 왜 우리가 주원 형이 자주 하는 편 있죠. 첼시는 어느 정도 오퍼행 맞으면 되게 쿨매하는 스타일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나중에 갔을 때 딜이 되게 편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번에 K리그 그 영상 저작권을 사올 때 이전에 알파볼이라는 그 승부 예측 프로그램을 했었던 업체가 그 중계권을 중계하는 업체더라고. 한번 일을 터놓고 그때 좋은 성과를 내면 나중에 사업적으로 봤을 때도 딜을 하기 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첼시가 이런 부분은 잘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입니다. 어쨌든 베르너 이적 관련된 조금 더 나온 자세한 얘기는 이 정도고. 자, 그럼 이제 베르너의 쓰임 대세에 대해서는 정말 수많은 칼럼들이 나오고 있고 많은 첼시 또 팬들이나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가볍게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빌라전에 승리를 거뒀습니다만 약간의 답답함이 있었어요. 공격적인 부분만 이야기를 해보면 뭐 좋은 거 그냥 따져보면 일단 캉테가 역삼각형의 꼭지점 역할을 나름 해줬다. 근데 이거는 후토크 때도 말씀드렸는데 아스톤 빌라 이후에 정말 강력한 팀을 만났을 때 이 롤이 어느 정도 될지는 조금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거나 공격적으로 봤을 때 이 매치 오브 더 데이
보니까 오른쪽 라인에서는 좋은 크로스가 많이 올라왔는데 왼쪽은 약했어요. 그 이유는 알론소가 순발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막혔던 것뿐만이 아니라 러프터치크랑 알론소의 궁합도 좋지 않았고 그 다음에 러프터치크 자체가 왼쪽 앞선에 있는 자리에서는 아직 좀 어색해 보였죠. 물론 이 선수의 폼에 대해서는 1년 정도를 쉬고 나온 선수니까 감안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왼쪽 라인의 공격이 좀 아쉬웠다. 그런데 티모 베르너는 기본적으로 왼쪽 위주의 선수입니다. 스트라이커든 왼쪽 윙포워드든 이 어딘가를 움직이는데 왼쪽에서 많은 움직임을 가져가는 스타일의 선수잖아요. 그러면 램파드가 추구하는 굉장히 빠른 공수 전환이나 하프 스페이스 타격을 해주는데 베르너는 굉장히 적합한 선수일 것이고 그거뿐만이 아니라 지금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4-2-3-1이나 4-3-3인데 그거 아니라 투톱 4-2-2를 써도 베르너는 4-2-2이면 엄청 편하죠. 생각해보면 이 선수 자체가 랩지에서 이런 3-3-2-2이나 4-2-2에 섰었으니까 그래서 베르너는 그러니까 좀 대비되는 이야기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보면 아주 쓰기 쉬운 스타일의 선수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윙에 세우면 그냥 윙은 아니고 원톱은 또 부족한 느낌이고 그러나 이게 여러 가지 이 램파드 스타일의 축구를 구사하는데 왼쪽 언저리에서 득점과 어시스트를 동시에 올려줄 수 있는 포워드가 들어온다는 거는 유용성 면에서는 또 다르게 보면 좋은 부분일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베르너가 와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는 이 경기를 보니까 확실히 어떤 의미로 벤치를 원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왼쪽 부근에 굉장히 정력적인 풀백이 지금 필요합니다. 에메르송은 폼이 떨어졌고 알론소는 백스리 이외의 모습 때는 사실 좋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적이 없죠. 이건 동업 반복인데 워낙에 마라토너 같은 스타일의 풀백이다 보니까 왼쪽에 베르너는 왼쪽 측면으로도 되게 많이 빠져요. 근데 그렇게 된 경우에 이번에 또 왓포드전에서 직접 공을 약간 언더래핑 형식으로 안쪽으로 돌아와서 대단히 멋진 원더골을 넣었었는데 이런 종류의 직선적인 움직임과 안쪽으로 파고드는 움직임 그리고 정력적인 활동량을 가진 벤치렐은 램파드 입장에서는 내 축구에 어울린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자, 첼시는 지금 이렇게 끝이 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생각을 해봐도 에당 아자르랑 모라타로 벌어들인 이적료 수익만 2천억 이상으로 지금 생각이 되는데 여러 가지로 상황이 많이 맞아 들어갔죠. 이적 징계를 받았네? 돈을 못 썼어.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있는 선수들이 썼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망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폭발을 했고 징계 해제됐는데 돈을 안 썼어. 영입이야. 그러니까 팬들이 존나 빡쳤었는데 그 와중에 코로나 사태 이게 사실 그때 팬들뿐만이 아니라 램파드도 서운해 보이는 느낌이 있었잖아요. 인터뷰 때. 근데 그 이후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나머지 팀들이 지금 재정적인 큰 타격을 받고 있을 때 쌓아놓은 통장 잔고가 그대로인 거야. 그러니까 이적 시장의 태풍의 눈이 됐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챔피언스리그에서 2013-2014 시즌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랑 4강까지 간 이후에 첼시가 유럽 대항전에서의 어떤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도 바이언이랑 상대를 하면서 사실상 그 이상의 어떤 8강 이상의 성적을 올리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아무래도 3대0으로 졌기 때문에 탈락이 좀 유력해 보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로만도 느끼는 바가 있었을 거고 돈도 있는데 나머지 팀들이 지금 이적 시장에서 큰 돈을 못 쓰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거는 첼시가 바로 완전 살아있는 거죠. 구단 차원에서 이런 타이밍을 잡았을 때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구단주와 구단이 좋은 건데 지금 로만과 첼시는 그걸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충족되고 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보면 이런 것 때문에 카이 하버츠까지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이 기회니까. 사실 이런 타이밍 아니면 카이 하버츠 같은 선수들은 다수의 구단이 뛰어들면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좀 생각이 드는 거는 이 빌라전을 보니까 센터백을 사야 될 것 같아요. 리디거는 뭐 부상이 아니면 좋은 폼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상정을 해두고 그러니까 미리 그냥 빼두고 생각을 하는데 부상이 아니라 오늘 경기에서는 좀 오락가락하는 모습이 있었고 크리스텐센 아쉽죠. 크리스텐센은 좀 뭐라고 해야지 좀 유약해 보여. 센터백이 좀 이렇게 빡 있어야 되는데 뭔가 약간 밀릴 것 같다. 약간 린델레프도 키 크고 이렇게 딱 그런데 되게 많이 쉽게 밀리잖아요. 크리스텐센도 좀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센터백도 좀 사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돈이 없지 않거든요. 요거는 첼시가 기왕 어차피 돈 쓰기 시작한 거 파이낸셜 페어플레이에 맞춘다는 전제 아래 센터백도 좀 보강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티모 베르너 오피셜이 떴고 다음 시즌 프리미어리그 첼시에서 티모 베르너까지 볼 수 있다는 거는 또 굉장히 PL 팬들 입장에서는 즐거운 일이죠. 티모 베르너 오피셜 첼시 팬들 축하합니다.